자, 이번 시간은 학자별 지대 이론이거든요. 여기가 가장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약집으로 가시면 52페이지로 나와 있죠. 그 요약집 보시게 되면 이제 지대 이론으로 가는데 학자 이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성비가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가 30회와 작년 32회 때 안 나왔죠. 올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가 보는데 한 문제가 구성된 상태에서는 가성비가 좀 낮다라는 좀 판단을 해요. 근데 여기보다 미리 우리가 다 공부를 했으니까 저는 여기를 추천하는 게, 여기는 도시성장 구도인데 매년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가성비가 높다는 거는 여기는 이론이 3개밖에 안 나와요. 요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입지에 대해서 요약집을 이제 보는데요. 자,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여기가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대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도 있지만 토지 임대료가 지대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이 지가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주죠. 그럼 농경지의 지대 이론을 봤을 때 농경사에서 땅에 대한 임대료를 받을 때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 나누죠. 그럼 고전화파는 토지를 원시적으로 자연적 특성으로 받기 때문에, 특별한 재화이기 때문에 인공적인 자본과 달리 토지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은 한정되어 있다. 특별한 재화니까 토지, 노동, 자본을 구별하자. 근데 하늘이 만든 생산 요소인데 신고전화파는 그렇지 않아요.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지 않냐. 그럼 택지가 바뀌면 계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만큼 계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대라는 것은 이 생산물에 들어가는 생산 요소에 한 비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지대론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이런 거예요. 이 고전화파가 먼저 나왔죠. 얘는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부중성이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요. 사람 인자에다 입구자를 써서 우리가 먹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 곡물 수요, 밀에 대한 곡물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럼 당연히 곡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곡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밀을 재배하려고 해요. 임대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소유자의 지주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생산비가 나간 걸 빼고 나머지 걸 다 지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생산비를 다 빼고 지대로 간다. 그래서 지대는 곡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잉여다. 그래서 자연적 특성, 땅이 부중성이 인해서 생산 요소는 이제 토지 자본 노동을 구별하자. 지대는 잉여다. 곡물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다. 지대는 곡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잉여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신고전화파는 달라요. 인간이 만든 생산 요소라는 것은 이 토지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서 개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택지화 시켰다는 자체는 용도적인 경제적 공급이잖아요. 그럼 토지가 땅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지대도 높아진다. 그럼 요거는 어떤 곡물 가격,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럼 분양가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과 토지를 다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생산 요소를 그냥 보자. 그럼 생산 요소는 일종이니까 쟤는 생산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가 잉여라고 한다면 얘는 신고전화파는 비용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생산 가능한 거기 때문에 비용으로 파악하자. 지대는 비용이다. 그래서 지대는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지대가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의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암기기법이, 자, 이렇게 제가 암기기법을 하다 보는데요. 고전화파는 잉여로 봤어요. 고전화파는 잉여다. 신고전화파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오래된 고전잉어가 있어요. 오래된. 근데 이걸 잡아먹으면은 정부가 이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잡아먹어서 정부가 직접 신고를 해서 어떤 사람이 비용을 냈죠. 그 고전잉어 신고 비용, 이렇게 우리가 보시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성비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문제 나오는 것도 이렇게 걸러서 나오는데 출제 빈도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한 문제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높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럼 이제 사람 학자들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대이론이라는 게 농경지이기 때문에 비옥도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카도는 차액 지대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지주가 있으면 땅을 빌려줘요. 그래서 우등지 아주 좋은 거고요. 열등지는 나쁜 거죠. 지대가 낮고 최열등지는 아주 안 좋은 곳입니다. 비옥도가 낮아서 한계지로서 우리가 지대가 아예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내가 곡물 가격을 팔아요. 그럼 비옥도 생산성 질적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 생산비를 빼고 나머지 잉여다. 그래서 우등지로부터 빌려서 경작을 하게 되면 수확은 체감한다. 열등지로 경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우등지죠. 우등지와 열등지 간의 비옥도의 차이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수확이 계속 체증하는 게 아니라 또 체감할 수가 있으니까 열등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열등지 간의 비옥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한계진 지대가 없다는 거죠. 아예 지대가 제로다. 그럼 우리가 우등지를 빌리기 위해서는 토지의 생산성 차이만큼 지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럼 지대는 시장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은 잉여이기 때문에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가 낮아지니 우리가 곡물 가격이 지대를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카도의 차익세설이 나오고 마르크스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이 내용들이 우리 시험에 나올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르크스하고 리카도가 이제 경영학과하고 자기가 고기를 산다 그랬어요. 스테이크를. 근데 얘가 집에다 카드를 놓고 왔어요. 근데 마르크스가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쭉 내용이 나온다면 비옥하게 네가 확 처먹고 차액에 대해서 네 카드로 계산해라. 네 카드는 차액, 비옥도, 수확. 비옥도, 수확 체감, 차액들을 하면 무조건 리카도예요.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라는 막스. 이제 자본주의가 생기죠. 그러면서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 절대제는 토지 생산성과 무관하고 토지가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계지 또는 한계지 밖에서 토지 소유자가 요구한다면 절대지대가 발생해서 우리가 무조건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암기법은 한계지는 절마 소유, 절이 절대고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 절마 소유죠. 그럼 한계지는 절마 소유니까 소유권을 주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지가 절마 소유니까 지대를 요구할 수 있죠. 절대지대설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요. 근데 독점지대라는 것이 이거와 바꿔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독점은 토지 양적 질적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절대와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암기법이 튜넨이라는 학자는요. 약간 요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드시면 좀 힘드시니까. 우리가 안쪽은 집약적인 농업이고 바깥은 조방적인 농업이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그 시골에서도 아니면 농사를 짓는 농촌에도 장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안쪽은 중심지니까 땅값이 비쌉니다. 지대가 높고 나갈수록 지대가 좀 싸죠. 자, 그거는 이제 지대는 수송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위치지대설을 얘기해주면 또 다른 걸로 입지교차 지대설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지대설. 위치는 수송비거든요. 그 다음에 농업 입지론을 주장하면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써서 고립국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농사를 지면서 고립하면서 집약적과 조방농업을 찾아낸 거죠. 그러면 얘가 했을 때는 그 어떤 자동차 시대가 아니라 운마차 시대이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모든 농산물이 일로 들어왔다가 나가거든요. 그럼 나가면 나갈수록 이렇게 동심원으로 띠를 6가지가 형성이 되면서 동심원을 그리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비례해서 수송비는 증가한다 이렇게 저 식이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나가면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자, 근데 안쪽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송비 절약만큼 지대를 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반비례. 그래서
일단 그림을 다 그려본다면, 자, 튠에는 입지교차 지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대라면요. 지대라면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자, 한계 지대 곳으로 추가 나가면서 지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집약적인 농업이 좀 가파르고 있고요. 조방적인 농업이 좀 완만하죠. 그럼 입지가 교차하면서 안쪽은 집약적, 나가서 조방적인 농업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집약적인 농업이라는 것은 지대가 비싸고 땅값이 비싸니까 좀 팔아서 돈이 될 수 있는 부가치가 높은 걸 생산하는 얘기죠. 조방은 좀 낮은 거 생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는 어떻게 우리가 외우시냐면, 자, 위치가 튀네. 너무 많이 나갔어요. 수송비 좀 들겠네. 그래서 수송비가 많이 나가네. 자, 위치가 튀네. 위치가 튀었어요. 그러면 수송비가 많이 나가죠. 자, 그러면, 자, A라는 것은 수송비가 60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일단 매상구라는 것은 생산비 마이너스 수송비가 여기 초과이 생겨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게 계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생산비입니다. 수송비를 뺍니다. 그럼 암기법은, 자, 아짐의 생수를 이렇게 암기를 해보세요. 아짐의 생수. 아짐의 생수 좀 주세요. 아짐의 생수. 그래서 지대, 내생수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비용이며 지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이고 얘가 10원이면 80원이 되죠. 근데 얘가 10원이 된다는 것은 얘가 80원이 되니까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해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비용이며 지대를 결정한 핵심 요소는 수송비다. 그럼 A가 40원에 대한 수송비가 절감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바로 A 토지의 지대가 된다는 거죠. 40원을 지대로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튀렌입니다. 그럼 튀렌이 누구한테 또 영향을 주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 학자가 이제 알론소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7번에. 그래서 알론소를 이제 먼저 얘기하고 그 앞에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이 튀렌은 시장과의 거리와 지대는 반비례죠. 지대 곡선은 우하향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농업 입지론이지만 튀렌의 동심원 이론이 확장되면서 버제스 이론과 동심원과 알론소의 입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입찰부터 가볼게요. 입찰을 가시면, 자, 7번에 이제 알론소 입찰지대 이렇게 하고 제가 알론소는 최고가로 입찰받았다. 알론소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본다면, 자, 지금 이렇게 만약에 주거지와 상업지만 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응용해서 그래프를 조금 더 그려볼게요. 자, 이제 알론소는 학자는 입찰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는 어떻게 지대가 형성이 되느냐.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상업지, 명동 같은 데가 입지하고요. 주거지, 공업지가 입지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대가 있다면 우리가 도심에서 외곽에 서로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심해서 어떻습니까? 가파른 집약적인 산업이 있고 또 완만한 산업, 더 완만한 산업이 있겠죠. 그러면 서로 경쟁이 심해요. 그러면 입지가 교차하면서 아까 튀렌에 대한 입지 교차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사람이 낙찰되겠죠. 그럼 얘는, 자, 내가 이거 내겠다. 그럼 이건 상업지가 되겠죠. 자, 너는 주거지로 입지. 너는 공업지로 입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곡선이 입찰제 곡선이에요. 이게 우하향하거든요.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대 곡선이 이제 포락선이라고도 나왔는데, 그래서 상업용 입찰지대 곡선과 주거용이 도시 전체 입찰지대 곡선이 연결되면서 안쪽은 상업, 여긴 주거지가 이제 입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얘가 알른알른거려서 알론소인데, 얘도 왜 그러니? 그때 건강한 소의 동생인 알론소를 좀 싸게 사야 되는데 비싸게 낙찰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알른알른거리죠. 자, 그럼 얘는 튀렌의 이론을 확장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은 외곽에 나감에 따라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지대 곡선을 연결해서 포락선이라고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게 다 기출이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럼 입찰지대는 지불한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정상 이온은 먹는데 초과를 내가 안 낸 상태에서 다 지불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입찰된 지불 가능한 최대 금액이며 초과인 0이라는 수준의 지대가 얘 정이에요. 이게 표현이 안 되면 입찰지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럼 지대 곡선이 도심에 더 가까울수록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곡선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입차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나왔었는데요. 위에는 교통비가 올라가고 한계교통비가 올라가고 밑에는 토지 사용량이거든요. 근데 교통비를 운송비로 나왔고 토지 사용량을 이용량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나눈다. 그래서 너 왜 운이 이렇게 해보세요. 운이. 그래서 운이 얘가 알론소를 최고가를 낙찰 받았기 때문에 맨날 알로 나누는 거니까 너 왜 운이 운송비를 이용량 나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학자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입찰대 튜넨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알론소까지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학자들은 이제 이거 지대 3, 4번은 이제 풀 거거든요. 그러면 헤이그라는 학자는 그 마찰 비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를 합친 게 마찰 비용이에요. 그래서 도시 내에서 입지는 마찰 비용을 최소화하는 곳에 결정하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송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법은 에이그, 헤이그, 에이그 이렇게 할 수 있죠. 에이그, 너 수지랑 마찰이 있구나.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에이그, 수지랑 마찰이 있구나. 그럼 도시 내에서 입지 마찰 비용을 최소화하는 곳이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교통이 발달하면 그만큼 마찰 비용이 또 적어진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렵게 나왔던 게 이거예요. 마샬의 준지대와 파레트의 파레토지대, 경지지대입니다. 그래서 암기기법도 넣었는데요. 자, 이건 이렇게 한번 제가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제목으로는 뭐 예제로 나왔었는데 딱 한 번만 전형수익과 경제대를 바꿔냈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에 따라서 그 달라진다는 내용은 기본수에 있지만 거기까지는 좀 안 낼 것 같아요. 어려워서. 그래서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문제 두 문제를 딱 2분 드릴 테니까 여기 풀고 그 다음에 제가 갈 텐데요. 자, 지대이론이라는 자체가 이제 그 마샬의 준지대하고 파레토의 경제대만 보면 지는 끝나거든요. 학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준지대라는 것은 마샬이 얘기를 해요. 준지대라는 건 지대에 준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 설비입니다. 기계나 기구, 설비를 얘기해요. 인간이 만드는 자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때요? 농기구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빌려주게 되면 그 임대료를 받잖아요. 이것도 지대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정 요소의 수익이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기계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감가되니까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수익에서 총 가변비용을 뺀다면 기계, 기구 등은 단기 공급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용료를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영구적으로 받는다면 안 돼요. 자, 항상 얘는 영구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받는다. 이게 나와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받고 장기에는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제가 암기기법 어떻게 했냐면 맞살 준 그녀가 단발 그녀였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오양 맞살을 준 그녀가 머리가 단발머리로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이분이 일부러 그랬는지 유효기간이 좀 지난 걸 갖고 오셔서 제가 먹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고의적이지 않냐. 그래서 일찍 헤어졌어요. 맞살 준 단발 그녀와 일찍 헤어졌다. 그러면 맞살 준 그녀가 단발머리잖아요. 단기. 그래서 일시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지대도 하나의 초과연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임대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파레토는 달라요. 자, 파레토는 경제지대를 얘기합니다. 경제지대. 총수입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최소 비용을 뺀 거거든요. 더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토지를 얘기해서 토지는 영구적으로 발생한다. 지대가. 그러니까 얘나 다 초과연이 발생하는 더 먹는 이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대가 영구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에 따라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파레트라는 게 있잖아요. 물감 짤 때. 그럼 파레토는 우리가 아끼려고 하니까 좀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파레토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를 바꿔서 우리가 시험을 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토지가 있으면 갑돌이가 지주입니다. 자, 을돌이한테 토지 사용료에 대한 지대를 받아요. 자, 그러면서 자, 토지하고 노동은 다 생산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는 임금, 토지의 대가는 우리가 지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산 요소의 대가를 받았을 때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있고 전체에서 최소 수입을 빼면 더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지대하고 전용 수입의 정의가 바꿔서 나와서 이 정의를 제가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가라는 용도로 토지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럼 지대를 받잖아요. 을돌이한테. 용도가 다양할 거란 말입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다라는 용도가 있어요. 그럼 얘가 갑이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나다라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으면 지대를 80만 원 받습니다. 80만 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고 받는 최소한의 지급액을 얘기를 해요. 근데 가라는 토지로 공급하게 되면 만약에 1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 총 수입에서 누가 받을 수 있는 80만 원이 전용 수입이거든요. 80만 원. 자, 이 80만 원에 대한 전용 수입을 빼게 되면요. 더 받는 부분이 나와요. 이따 나오겠지만 총 수입에서 마이너스 전용 수입은 경제지대가 더 받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지대. 그래서 공급자의 잉여,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20만 원을 더 받잖아요. 자, 그럼 이게 경제지대예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그 학원의 원장인데 우리가 교습학원에 초등학교를 가리키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80만 원을 받는 거는 다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딱 놓는 거죠. 야, 다른 데 가지 마. 내가 최소한 이 정도 줄 테니까. 다른 데 이전하지 않고 받는 수입이죠. 근데 만약에 100만 원 준다면 이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더 20만 원이 되는 게 경제지대가 되겠죠. 자, 박찬호 선수가 만약에 서울에서 어떤 그 학교에 뭐 이렇게 대학교 뭐 아니면 고등학교 교사로 연봉을 1억을 준다 그래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만약에 가상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니까 100억을 받았다고 해서 LA 다저스로 갔다. 그럼 99억이 초과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경제지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 수입은 최소한의 지급액, 최소한 받는 지급액이고 전용되지 않게 받는 지급액이라면 이 경제지대에 대한 파레토 지대는요. 파레토는 경제지대를 얘기했으니까 자, 얘는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파레토는 자, 이렇게 합니다. 마피아인데 총을 맞았어요. 총마전 파레토. 그래서 총마전 파레토.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기본수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박찬호 선수는 시소성이 강해서 공급하기 참 어려워요. 그럼 공급이 어려울수록 더 받는 분이 많아진다.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서 많아진다. 그럼 토지는 완전 비탈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참 어렵잖아요. 토지는 거의 다 경제지대라는 건데 여기까지는 터치가 좀 안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나갔는데 요약 강의에서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된다. 자, 그러면 제가 마사이중 그녀와 단발머리였죠. 그래서 마사이중 그녀와 단발머리이다 보니까 단기적, 일시적으로 만났다. 자, 그러면 이해를 해볼게요. 마사는 주주대는 생산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예요. 또 우리가 요게 또 주제가 됐었기 때문에 기출이거든요. 토지에 대해서 계량 공사를 해요. 근데 일시적으로. 이게 이제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소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마샬의 준지대로 또 들어간다는 거죠. 장기는 경쟁이 소멸돼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이 장기는 소멸될 수 있으니까 단기적만 생긴다는 거는 하나의 단기적 고정 요소다.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공급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수요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된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나왔긴 했는데 그냥 우리가 이거는 일시적, 단기적으로만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파레토. 그래서 파레토 지대라고 하는데요.
경제지대입니다. 총 맞으면 파레토잖아요. 암기법은. 그래서 우리가 이 파레토 지대는 총 수입에서 100억에서 전용 수입, 교사 수익이 1억을 뺀 게 99억이다. 총 마전 파레토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경제지대와 전용 수를 바꿨다면 자, 요걸 요렇게 넣었죠. 그 쳤다 나왔거든요. 올해는 경제지대에 대한 정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전용 수입, 이전 수입이 뭐냐?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를 그대로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 정상이면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전용에 또 힌트가 들어갔잖아요. 최소한의 수입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꼭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거 두 문제 스타트. 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보십시오. 자, 요거하고 두 문제죠. 그래서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대에 가장 옳은 곳은 정답은 4번만 정답이죠. 4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절대 시설은 신고자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잉여로 본 게 아니라 그 지대를 경제적 잉여가 아니라 비용으로 봤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중지대는 토지 이외의 공정 생산 요소로 귀속된다는 건 맞아요. 중지대니까. 그래서 고정 생산 요소로서 단기만 생기겠죠. 그래서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라고 쓰는 거죠. 일시적도 맞고 단기적만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마샤는 일시적 토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계기구는 맞는데, 자, 파레토가 아니라 마살 중이잖아요. 이 기출입니다. 중지대라고 보고, 토지 비옥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학, 체가. 그래서 아까 비옥하게 확 먹고, 차익에 대해서 니카도로 가라. 자, 그러면 이건 차익 세수로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편법이라는 야매를 만든 게 암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용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일단 이론을 먼저 가져가시고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대는 토지 소유. 소유가 나오면 무조건 마르크스예요. 우리가 소피 마르스, 소유권은 무조건 마르크스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로만 생긴다는 것은 자, 이거는 마르크스가 되겠죠. 리카도가 아니라 마르크스 이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이 많기 때문에 한 문제로 끝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를 더 우리가 풀고 들어가겠는데요. 자, 4번 문제입니다. 가시면 들어갈게요. 다음은 지대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문제 보시게 되면은 지대는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가 아니기 때문에 리카도는 무조건 아니겠죠. 그러면 위치는 아까 위치가 튜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치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론이 나와줬다는 거는 이건 튜렌이 되겠죠. 리카도가 아니라 튜렌이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입차질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죠. 최고가로 낙찰받았잖아요. 최대. 그러면 초과인이 0이 된다는 건 맞죠. 자, 3번이 정답이네요. 입찰대 구수는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죠. 3번이 정답. 정답 3번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좀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입찰대 곡선의 기울기는 운송비를 토지 용량 나오잖아요. 운을 2로 나눈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너 왜 운이? 그러면은 자, 운을 2로 나눈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바뀌었죠. 생산물당 단위당 한 개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바뀌었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자, 아까 가파르면 도심에 있고 완만하면 외곽이니까 도심과 외곽이 바뀌었죠. 가파르면 도심, 완만하면 외곽.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오히려 5번 문제가 가성비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5번 위주로 좀 가져가는데, 자, 이건 제가 이제 도시성장 구조는, 자, 그전에는 조금 뜸했습니다. 근데 28에서부터 계속 추제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매년 낸다는 거죠. 우리 요약지 56페이지 참고하십니다. 자, 그러면 도시가 성장하는 모습이 동심원, 선형, 그 다음에 다핵심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단핵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단핵이에요. 동심원과 버제스. 그럼 얘네들은 이 중심 업무지구 도심. 우리가 서울로 친다면 시청만 있는 게 아니라 백화점,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중심지가.
그래서 동심원과 선형. 근데 다핵심은 이제 도심만이 아니라 부도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심이 우리가 먼저 이 명동에 백화점이 생기게 되면 신도시가 또 나타나서 강남에 또 외부 업무지구라는 또 갤러리 백화점 같은 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도심만이 아니라 부도심도 있다. 그럼 도심과 부도심이 나온다는 것은 다핵심에서만 나옵니다. 자, 단핵인 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해 볼까요? 자, 얘네들은요, 보시면, 이 동심원과 선형은 딱 한 명씩만 주장했거든요. 버제스, 호이트. 그래서 단핵이다. 다핵은 두 명이 주장했습니다. 해수얼만. 그래서 다핵이다. 단핵인 것은 전통도시, 소도시, 중심 업무지구, 도심만 있는데 현대 대도시, 중심 업무지구, 도심은 외부 부도심까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동심원에 대한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였던 버제스가 생태학적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학이라는 건 뭐냐면 생태적인 분석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 도시가 생명이 없어요. 어떤 도시. 근데 생명이 없는 사물이지만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가정하고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들어간다, 어떤 게 지금 침입이고요. 서로 경쟁을 해서 또 그쪽으로 바뀐다, 천이 이런 게 들어가죠. 그래서 자, 이게 좀 암기하기가 어려운 게 생태학적 관점에서 자, 침입, 경쟁, 천이가 나오면 무조건 버제스의 동심원을 찍으셔야 되거든요. 1920년도.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자,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갔는데 그 버스에 조금 코로나인데 막 마스크 벗고 침을 뱉는 사람이 있어요. 침쟁이가 탔다.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가시면 생태학적 침입 경쟁 천이는 버제스의 동심원을 찍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도시는 5개 동심원제로 분할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리게 되면 중심 업무지구는 CBD예요. 상업 금융 서비스 시설이 모여 있는 거. 근데 점이지대는 우리가 이제 공장이 여기서 이 안쪽이 지대도 높고 접근성도 높지만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못 버텨요. 공장들이 전이에서 딴 데로 옮기고 또 천이라고도 하고 공동천자. 그래서 이번 지구는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겠죠. 점이라고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상업, 경공업, 주거 기능이 혼재돼 있어요. 그럼 주거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 슬럼지대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로 갈수록 오히려 빈곤에 대한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옆에는 저소득, 고소득은 자 중상층이라고 나오지만 또 고소득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득은 중심지와 멀리 있기를 원하겠죠. 그 다음에 통근자지는 우리가 안쪽은 어떻게 돼요? 땅값이 비싸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면서 위성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중전 저고통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920년도에 동심원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면서 우리가 튀넨이라는 학자 알잖아요. 그래서 이 버제스는 튀넨의 이론을 따왔죠. 튀넨의 고립국을 도시에 적용했다. 단핵 이론이고 소도시 오래된 도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동심원 구조로 튀넨도 우리가 그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각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가 학원이다.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집에 가실 때 교통에 따라서 교통망에 따라서 교통비 달라지잖아요.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다라는 것은 안 맞다. 그러면 우리가 선형이라는 1900제 얘가 처음에 나와서 20년도면 정확하게 25년이거든요. 버제스는 1939년에 완전히 그 동심원의 버제스를 비판한 게 아니라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부채선자. 자, 이게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부채꼴 모양. 그래서 교통축, 교통망 이런 거 나와도 다 부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꼴 모양이다 그래서 부채꼴이고 선형이고
자, 이게 고소득층이요. 자, 여기가 교통망이에요. 교통망이 가까이 입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황교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랑 또 신분당선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교통에 대해서 교통축이 망이 가까이 있다면 무조건 교통 나오고 교통망 나오면 부채 찍으셔야 되거든요. 호이트가 있겠다. 주거가 분리된다는 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분리돼요. 교통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고소득층이 좋은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차지하니까 지대가 높기 때문에 소득과도 관련이 되고 교통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암기하시냐. 자, 부채 들고 호잇 호잇 가세요. 그럼 부채는 무조건 호이트가 나오고 선형이 나오고 교통축 교통망 나오면 부채 찍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암기 기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선형은 이제 호이트 1939년입니다. 그래서 부채 들고 호잇 호잇. 그러면 얘는 부채 나오고 호이트 찍으셔야죠. 고소득층들을 강조해요. 교통 노선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양호한 쪽에 입지할 것이다. 자, 부채꼴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부채 나오면 무조건 호이트다. 그럼 이건 선형, 부채 선자니까 선형 인원을 찍자. 특히 부채꼴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통망, 교통노선 나오면 부채꼴로 생각하자. 그 다음에 세기형이라고 하면 나왔거든요. 시옷이니까 선형, 세기형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우리가 되고요. 근데 동심원과 선형이라는 거는 단액이라는 게 부도심이 없죠. 그래서 단액이다. 그래서 이제 해리수와 울마는 다액 이론을 얘기합니다. 1945년에 우리가 도시가 성장이 되면서 도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신도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매는 저급 옆에 있고 저급 옆에는 중급, 중급 옆에는 고급이 살죠. 그래서 이렇게 도심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도심도 생긴다. 그래서 2명 나오니까 다액이죠. 그럼 시험 문제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지가 있다면 무조건 다액이에요. 해리수 울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대도시, 신도시, 부도심이 존재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우리가 유사 활동은 서로 집 모인다는 거, 모여 있어야 돼요.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업종 같이 모여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종은 공장과 주택은 우리가 서로 충돌하잖아요. 분산하는 게 낫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암기해서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고집이 세요. 이분 똥집이 세다. 똥집, 그럼 동집, 동종은 집중, 이종은 분산. 이렇게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요거 문제 한번 우리가 풀어볼게요. 자, 얘는 가성비가 좀 높아요. 왜냐면 세계 이론이기 때문에 요것만 좀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마 요약집 63페이지로 가시면 입지 파트의 점포에 대한 분리만 좀 보고 이 문제를 풀게요. 자, 우리가 기출이 도시 공간 구조랑 입지 파트가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입지 파트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에 대해서 레일리, 허프, 컨버스가 있는데 컨버스와 허프는 제가 충분히 좀 야매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레일리 위주로 좀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 계산할 거고 상업 입지에서는 크리스탈로 이루는 우리가 기본서 했던 것들만 좀 보시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론에 나와 있는 요약집에 나온 건 좀 보고 연결시키는 걸로 할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점포에 대한 분류예요. 63페이지. 자, 이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입지로 가서 제가 이제 중요한 계산 문제와 또 요약집을 연결시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죠. 자, 집심이라는 것은 자, 이 집은 모인다는 거거든요. 도심에 모일수록 유리한 점포입니다. 중심지가 도심이죠. 그래서 백화점과 기금석점이 잘 나와요. 집재와 산재와 집중은요, 동일업종이라는 게 똑같아요. 동일업종. 근데 있을지에 따라서 집재는 같은 업종끼리 모여서 우리가 가구점 같은 거 유명 가구단지나 우리가 구로 가면 공구점이 있잖아요. 이거 찍고요. 산재는 동일업종끼리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탁소나 여러 물건을 파는 잡화점 같은 거 흩어지는 게 좋다. 자, 국부족은 동일업종인데요. 얘랑 좀 비교될 게 얘는 중심지에 보이는데 외곽의 변두리 중심지에 보여요. 그래서 농기구점은 농촌에 있어야겠죠. 농사할 때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그럼 요거 가성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들어간다. 질문 드릴게요. 스타트.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공간 구조와 입지를 같이 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입지까지도 같이 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요. 1번. 동심원에 의하면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아까 점이지대는 환경이 악화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고요. 2번이 정확합니다. 성형. 자, 이거는 주택 구입의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주요 간선도로의 인근에 입지하잖아요. 교통망에. 정답이 2번이고요. 다액은 유사활동이 동종이에요. 동종. 제가 똥집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나 집적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질적인 활동은 아까 분산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업종. 그래서 이분, 분산돼야 돼요. 양립이라는 건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데 비양립이라는 것도 맞거든요. 같이 존재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도시 공간의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도 중요하죠. 아까 선형에 의해서 교통축과 고도축이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 증가와는 관계없는 게 아니라 교통의 발달도 중요하고 소득 증가와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잡화점하고 세탁소는 산재성이 맞아요. 그러니까 백화점과 기금속점은 이건 집재가 아니라 집시입니다. 이렇게 고쳐야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지라는 자체가 자, 우리 그 58페이지 요약집으로 순서대로 이제 가볼게요. 그래서 주택시장이라는 자체가 여기는 없는데 일단 나중에 어떻습니까? 제가 기본소에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 잘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프린트를 드렸으니까 꼭 프린트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58페이지로 가시면 좀 순서대로 가볼게요. 우리가 입지계수라는 게 나와요. 여기가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그죠? 여기는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